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은 김건희가 그랬다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을 것이다. 이것이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오전 7시 18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좀 이례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미사일만 쐈었는데 어제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공군기도, 북한의 공군기도 대거 12대나 떠올라서 군사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기사 보여드립니다. 합동참모부부는 어제 오후 2시쯤 북한군 폭격기와 전투기 편대가 특별감시선 이남으로 시위성 비행을 벌여 우리 공중 체제 전력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 대가 압도적 전력으로 즉각 대응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공군은 어떤 선까지만 북한의 공군기가 오면 즉각 출격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2대의 북한 공군기가 출격을 해서 군사훈련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전투기 30대가 출격을 해서 거기에 맞대응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6일 우리 군이 특별감시선인 평양 원산 이남에서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등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시위성 편대 비행과 공대지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이 같은 공세적 비행을 한 것은 거의 전례가 없었다. 우리 군은 공군 F-15K 전투기 등 30여 대를 출격시키며 대응했다는 겁니다. 자, 조금 이례적이에요. 그동안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만 쐈지 이렇게 대규모 공군 전력을 과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미사일 자꾸 쏴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북한이 공군기를 띄운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어차피 북한의 공군은 떠봐야 격추당한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떤 미사일 가지고는 협박이 안 되니까 공군기를 협박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대응은 무엇이냐? 이제 북한은 핵실험을 앞두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다. 예.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이 보도는 조선일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을 거듭하자 안보 당국자들에게 군사 합의 파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실성은 남북 군사 합의 이행의 기초는 상호 신뢰인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군사 합의는 더 이상 지킬 명분과 실효성이 없다며 기존과는 양상이 다른 제7차 핵실험이 현실화하면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등 군사 합의 파기를 선언하는 방안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군사 합의는 파기돼야 합니다. 이미 북한은 우리와 맺은 군사 합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위반했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핵실험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북한이 보여온 여러 가지 합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해서 우리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자,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가 하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오늘 아침에 또 뭐가 좀 잘못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오래되진 않았는데 좀 속을 썩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시로 통화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일 정상 7개월 만에 통화했다.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기시다 긴밀 소통 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전환적인 발언이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 지 보름 만인 어제 오후 약 2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벌써 북한이 도발이 한미일 모두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꾸준히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했지만 지난주부터 도발의 강도가 이례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북한의 이 도발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징용공 문제 때문에, 징용 문제는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국제법을 어겨서 대법원이 판결을 한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시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안보라든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내의 강경파 국민들 때문에 선뜻 나서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을 쏘고 뭐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시다가 한국과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매우 더 가깝게 만드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자, 안보도 안보이지만 또 경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경제 문제에 관계되는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이겁니다. 우리가 원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풀었습니다. 시중에 쓴 거죠. 그래서 외환 보유액이 한 달 새 197억 달러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외환 보유액이 이렇게 빠진 것, 감소한 부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증감, 늘어나는 것과 빠진 것 보십니다. 한 달 동안에 197억 달러나 우리가 썼습니다. 원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서울대 안동현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볼 때 달러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외 순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바로 쓸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야 하고 통화 수합 부유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많다고 해서 외환 보유고가 다 한국은행 금고에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외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빌려준 돈, 뭐 받아야 될 돈 이런 거가 우리가 필요할 때, 야, 그 돈 빌려준 거 바로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 결론은 한국의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금리를 올려야 달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통화 수화표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서울대 안동현 경제학부 교수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선일보 보도도 매우 뭐라 그럴까 걱정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소실장에 쓴 칼럼입니다. 검은 수요일 트랩에 빠진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검은 수요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환을 다루는 시장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용어입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폭락한 그런 사건이죠.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랬냐? 소로스 같은 그 투기꾼에 의해서 결국 영국 정부가 소로스라는 투기꾼 하나에 굴복하는, 무릎을 꿇는 그 사건이 검은 수요일 사건이었습니다. 자, 주요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미국발 금융 충격에 앞서서 앞에서도 줄기차게 이어지는 정부의 낙관론은 아슬아슬하다. 환율이 널뛰고 주가가 폭락해도 다른 나라들도 다 겪는 일이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주 경제부총리는 경제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게 외부의 시각이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매우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했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상황은 1992년 영국이 겪은 검은 수요일과 흡사하다. 준 기축통화국임을 자처했던 영국이 조지 소로스라는 헤지펀드의 수계 앞에 무릎을 꿇은 굴욕적인 사건이 검은 수요일 사건이다. 당시 유럽은 독일발 고금리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독일이 통일 후유증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금리를 수직적으로 인상했다. 돈이 독일로 쏠리고 마르크와의 가치가 급등하자 주변국들은 공경에 빠졌다. 자국 통화를 방어하려면 독일처럼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라마다 사정이 복잡하다. 금리가 올라가면 영국은 우리 파운드화는 건설해라고 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그런데 조지 소로스가 너 영국 잘 걸렸어. 너도 별 수 없어. 그래갖고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화의 하락에다 왕창 베팅을 했다. 영국은 견디지 못하고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9월 셋째 주 수요일 손을 두고 말았다.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날 영국이 날린 손실액만 33억 파운드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은 검은 수요일이 영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취소는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고금리는 실물 경기를 침체시키고 일자리와 소득을 줄인다. 빚을 끌어쓴 영끌족과 자영업자들은 벼랑으로 갈 수도 있다. 경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가 힘든 데다가 딜레마를 노출하는 순간 이제 한국이 금리 못 올려 라고 하면 조지 소로스 같은 투기꾼들이 달려들어서 원화를 투매하는 사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겁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997년 IMF 위기 때 1달러가 2,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금리를 올려요. 한국에는 그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지 않죠. 오히려 거꾸로 들어옵니다. 왜? 한국의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같은 데서 달러를 빌려다가 그 투자은행들이 한국에 갖고 오면 금리가 엄청 높으니까 또 들어오게 되죠. 문제는 이제 그러면 은행에 또 다른 곳에 빚을 지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산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못 올린다. 금리를 못 올린다라고 판단하면 누가 달려드는다? 먹이꾼들이 달려드는 겁니다. 소로스 같은 먹이꾼들이 달려들어서 아주 잔인하게 도륙할 겁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영국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이게 걱정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는 겁니다. 첫째, 이 잘못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금리를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과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은행 총재가 잘못했습니다. 금리를 앞으로 이렇게 될 것에 대비해서 조금씩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 빚을 많이 얻지 않고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올려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빚을 얻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모든 책임의 95% 이상의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1992년에 조지 소로스가 영국을 공격했듯이 우리도 당해하면 그 책임을 왕창 다 문재인 세력들은 윤석열에게 떠넘길 거라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저는 윤석열 너는 문재인 때보다 더 경제를 못했어 라고 뒤집어 씌울 사람들이 문재인 좌파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개인과 국가입니다.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란다는 겁니다. 이 고금리 사태를 어차피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고금리 사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는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취할 수 있다면 지금 행동에 나서시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할 부분은 빨리 매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은행빚을 갖고 있지 말고 손해를 보더라도 매각할 부분은 빨리 매각을 하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빚이 많지 않다면 그 빚을 국가에 떠넘기라는 겁니다. 주택금융공사에 영모기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집을 주택금융공사에 영모기지를 가입을 하시고 어느 정도 빚이 있다면 그 빚을 주택금융공사에다 떠넘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빚은 떨어버리고 자기는 그 사기업 있는 주택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 지금 사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 둘째,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다면 손해를 보더라도 자산을 팔아라. 그리고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빚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겨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연금을 받아서 사시면 어떠냐라고 하는 제안을 해드리는 겁니다. 야, 이상로 네가 뭐 얼마나 그렇게 잘 알아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예, 저는 대학원에서 그 자산관리, 대학원 학생들을 자산관리에 대한 그 강의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개인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개인이 자산을 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자산 관리에 관한 강의를 대학원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제가 너 이상은 왜 그 주택금융공사를 그렇게 홍보하느냐? 주택금융공사는 개인 게 아닙니다. 그거 나라 겁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맺는 그 계약은 불공정 계약입니다. 누구에게 불공정하냐? 주택금융공사, 즉 정부에게 불리한 계약이 주택연금 계약입니다. 즉 개인에게는 유리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여러분이 심각하게 빚을 가지고 계신 분, 부채를 가지고 계신 분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다. 절대로 정부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없다. 1997년 IMF 위기관 위기 때 경험해본 바가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 잘 아실 겁니다. 전 대통령 문재인 씨의 부인 김정숙 씨가 이렇게 타지마할, 인도의 타지마할 사원이죠.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틀 된 뉴스이긴 합니다만 그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월 5일) 날 조선일보의 박지영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김성주 여사 인도 방문, 공세에 나선 여당, 혈세 해외여행, 문재인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제목입니다. 우리 정부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국가 예배비가 쌈짓돈인가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5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당시 인도를 단독 방문한 것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혈세 해외여행이라며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미 이건 다 알려진 겁니다, 여러분. 뭐 그 문재인 세력 쪽에서는 아니야, 인도가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김정숙이 인도 여행을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증거 자료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네, 채널 A 보도입니다. 채널 A에 2018년 11월 당시 인도 외교부 장관이 슈마 스와라지였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인도가 당초 한국 정부에 고위급 대표단 참석을 요청드렸는데 설마 여사님처럼 이렇게 높으신 분이 참석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장관급 대표만 오셔도 정말 좋은데 대통령 부인이 오셔서 너무나 감격했습니다라고 하는 보도를 채널 A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하여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조승규라고 하는 분이 글을 올렸어요. 타지마할 전용기를 타고 가지 마야 할 인도를 억지로 갔다. 수사받고 국민의 혈세를 없애는 국고 손실, 권한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또 이런 페이스북에서 이런 글도 발견했습니다. 김정숙이 문재인을 대신해서 타지마을에 휘장이 달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초청도 안 했는데 다녀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했다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대한민국은 희한한 나라요. 좌파가 하면 죄가 안 돼. 근데 우파가 하면 큰일입니다. 좌파는 자기들은 우리는 당연히 해도 돼. 우리는 좌파니까. 우리가 뭐가 문제가 돼. 우리는 좌파야. 대한민국의 좌파는 헌법 위에 있어. 너희들은 몰라. 우파 애들은 모르지. 우리 좌파는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어. 우파 너희들은 우리 좌파의 노예야. 우리는 조선시대 양반이야. 우파 너희들은 쌍놈들이야. 이게 대한민국의 좌파들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 김정숙 건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환수해야 합니다. 김정숙 관광을 간 것이기 때문에 국고로 환수시켜야 합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또 벌어질 겁니다. 좌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싹을 잘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말만 하면 툭하면 무례하다라고 하는 기분 나쁜 표정을 하는 문재인도 이 건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김정숙이 대단히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서 국가의 예비비를 쓰고 예비비로 관광을 하고 온 부분이 대단히 무례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은 좀 희한해요. 좌파가 하면 죄가 안 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좌파는 무엇이냐? 계급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계급? 옛날 조선시대에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계급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좌파입니다. 입으로는 뭐 인권, 평등,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외치지만 천만의 말씀. 그들이 말하는 사람은 좌파만 사람인 겁니다. 우파는 쌍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문재인의 좌파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미국의 한 매체에 난 신문 기사인데 대충 이겁니다. 이게 포크 범브라는 얘기가 있죠. 바이든 조킹했어요. 바이든이 이 농담을 했는데 포크 범브, 여기서 포크 범브라는 F 폭탄. 여러분 미국 영화 보면 많이 fuck you라고 이렇게 하는 거 나오죠. fuck you. 언제 플로리다를 방문했을 때 허리케인 때문에 그 피해를 본 플로리다 지역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이 농담을 했는데 fuck you. fuck you라는 말실수를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조그만 매체에 났어요. 비즈니스 인사이드 니덜란드인가 여기에 났습니다. 자, 여러분 MBC의 기자 아시죠? 이준수 기자. 그분은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MBC에서 근무할 때, 외신부에서 근무할 때 막 CNN 같은 거 막 동시에 통역하고 그랬습니다.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준숙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fuck you라는 말을 해서 소셜미디어의 구설수에 올랐다.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데 미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취급한다. 게다가 허리케인 이안이 피해 현황을 파악하러 간 상황이라 현장 시장과 fuck you라는 말을 하며 농담하는 것은 엄청난 스캔들이 될 수 있었는데 No one fuck you with Biden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아무도 바이든 같은 사람한테 걔 X랄 못해 라고 번역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었을 것이다. 태풍 피해를 파악하러 갔는데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나? 시장과 만난 자리라면 공식 석상인데 대통령이 그럴 수 있나? 등으로 비판의 손가락질이 집중되었을 것이다. 야당 한술 더 국회에서 집중 공세를 폈을 것이다. 그런데도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주류 언론은 아예 다루지 않고 비주류 매체 몇 개만 다루고 있다. 미국은 사적 대화를 용인하는 분위기인데 마치 자신들은 평생 비속어 쓰지 않는 듯한 위선을 부리는 우리나라 좌파 정치인, 언론, 좌파 지지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라는 글을 썼습니다. 예. 사적 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XX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MBC의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중동 같은 언론에서 끊임없이 윤석열 사과하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윤석열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좀 우파의 지도자들도 그건 사과해야 돼. XX라고 하는 건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사적 대화예요. 사적 대화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공자님, 맹자님만 뽑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 뽑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처님을 기대하고 뽑은 건 아닙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사적 대화에서는 비속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사투리도 쓸 수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 언론은 얼마나 고귀하길래 얼마나 위선을 떠느냐는 거죠. 자기들은 얼마나 고귀한지. 아닙니다. 유승민이가 제일 앞장서고 있죠. 이게 우파 쪽의 사람에서는 사과하라고. 유승민이가 위선 떤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MBC의 위선 말할 거 없죠. 이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윤석열은 사과할 필요가 없고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사적 대화였고 사적 대화를 가지고 자막을 조작해서 국기를 물러나게 한 사건은 반역행위에 해당됩니다. MBC는 반드시 허가가 취소돼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 타지마할 사진 보여드렸죠? 김건희 씨가 그런 일을 했다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벌써 윤석열 정권은 끝났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정부 예산을 들여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오라고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인도나 어떤 나라에 갔다, 그게 밝혀졌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끝났어요. 벌써 끝났습니다.
그게 좌파입니다. 여러분, 좌파와 싸우는 법은 뭐냐면요, 좌파의 위선을 파헤치는 겁니다. 좌파의 위선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좌파의 위선에, 그래 맞아, 나는 우파인데 이 부분은 대통령 저기가 좀 사과해야 돼.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여기 댓글에도 보면 아직도 그 얘기 하십니다. 이거 녹음을 들어보니까 바이든이던데요. 녹음을 들어보니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이상로 기자님. 그런데 녹음을 들으니까 바이든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로 기자, 당신도 윤빠군요. 구독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왜 거기 속아나만, 왜 MBC의 그 반역적 노름에 끌려 들어가느냐고요. 그걸 왜 100번씩이나 듣고 앉아 있어요. 한 번 들으면 끝이지.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얘기 100번 하면 얼마든지 왜곡하거나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그 말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100번씩이나 듣고 앉아 있어요. 바쁜데. 여러분, 제발 우리 이 카메라 출동 시청자 여러분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카메라 출동 시청자 여러분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독립 언론인 가운데 이상로만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고 비판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판이라는 겁니다. 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거나 지지하거나 사랑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내려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좌파의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이라도 버텨줘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 가세연에서 천천히 반복해서 들어줬는데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라고 확실하게 들렸어요. 예. 그걸 왜? 제가 들은 건 쪽팔려서 밖에 없어요. 승인 안 해주면. 그냥 끝내세요. 끝내세요. 이상로 기자님, 욕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감싸지 마세요. 감싸지 않아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적 대화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입하면 끌려 들어간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사적 대화에 우리가 개입하면 저쪽 좌파에서 웰컴 웰컴 이상로 기자 웰컴 환영합니다. 너도 이상로 기자 우리 편에 들었어. 웰컴. 너도 우리 좌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 대화에 끌려가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그거는 좌파가 바라는 바예요. 벌써 끌려 들어가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그래서 광우병 파동이 생기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꼬라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 우파라고 감싸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감싸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파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감싸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제 뜻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적 대화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끌려 들어갔어요, 벌써. MBC에 이분은 MBC 편이에요. 사악한 MBC 편이 돼버렸어, 이분은. 제가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하는 게 아닌데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 저보고 우파라고 윤석열을 감싸지 말라. 아니요. 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여러분께 계속 드립니다. 자, 계속 갑니다.
이준석 씨가 제기한 그 가처분 신청이 어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기각됐을까요? 같은 재판부입니다. 물론 판사는 다르지만 서울 남부지방법원 같은, 자, 여러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국회가는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습니다. 국회가. KBS 역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습니다. 예전에 MBC, 지금은 아닙니다. 예전에 MBC 어디 있었느냐?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고, 예전에 SBS가 어디 있었느냐? 지금은 저기 양천구에 있습니다만, 영등포구 양천구는 다 어디냐? 남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데가 남부지방법원입니다. 그 남부지방법원은 누구의 휘하에 있느냐? 김명수의 휘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 판사가 이준석에게 승리를, 이번 판사는 왜 다 기각시켜 버렸느냐? 물론 법률적으로 보완을 했겠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문재인에게 해명하라,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에 해명하라는 그 해명 요청서를 감사원에 보낸 것,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점점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것, 여러 가지 뭐 이스타항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점점 수사가의 망이 좁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판사들에게 위협적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이건 본의가 아니건 우파들의 압력을 받았던 아니든 간에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느리긴 하지만, 느리고 약하긴 하지만 좁혀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판사들이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제 윤리위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렸습니다. 윤리위가 열린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쓴 기사예요. 이준석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했다. 2024년 1월까지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비대위 가처분 신청, 양두구육 발언 등 당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1년이 추가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는 2024년 1월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당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준석 당원은 당에 유의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원 당규 등을 위반하며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지난 7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아 내년 1월까지 국민힘 당원권 정지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날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는 내년 6월까지였던 당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2024년 1월까지 당원권 정지가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그해 4월,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입니다. 끝난 거죠. 이준석은 끝난 겁니다.
한편 지난 8월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된 권성동 의원은 징계가 아닌 위원장의 엄중주의를 받았습니다. 윤리위는 금주령은 공식 행사의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술을 마신 행위가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당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기에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권성동에 대한 중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제가 제 견해를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으로 이준석은 사실상 국민의힘과 결별의 수순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이가 당대표가 됐을 때 기대했던 바가 있습니다. 혁신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이준석은 젊은이로서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선배 정치인들의 가장 나쁜 것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떨어진 겁니다. 낙마한 겁니다. 앞으로 젊은을 미천으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분은 이준석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아, 맞아. 젊은이가 아니니까 이렇게 신선한 생각도 나고 이렇게 개혁적이야 라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과 그러한 의지가 없으면 이준석처럼 될 거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이준석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힘 안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김태선 씨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공감 가는 글인데요. 페이스북의 주인은 누구냐? 페이스북은 걸핏하면 트집을 잡아서 회원들을 한 달씩 페이북 감옥에 잡아놓고 난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을 올리는 애국자들의 글은 페이북의 최하단에 처박아서 많은 독자들이 보지 못하도록 심술을 부리고 있다. 마치 또 유명한 책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도서관 실 맨 끝벽에 벽장 속에 처박아두는 심술쟁이 도서관 사서와 같은 행동을 하는 곳이 바로 페이스북이다. 그래서 지난날 중공, 북한, 종북 좌파들을 향해 강경 발언을 해오던 수많은 패치님들이 글이 뜨지를 못하고 점점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페북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북한이나 중공 아니면 종북 좌빨들이 깔고 앉아서 애국자들이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미 적지 않은 패친들이 페북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은 도대체 누구의 보이지 않는 검문소 나귀에 잡혀있는 것인가? 라고 김태산 씨가 어제 글을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페이스북뿐만이 아닙니다. 유튜브 마찬가지입니다. 전 도대체 유튜브가 왜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글에 또 내용의 영상에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는 당연히 유튜브가 제재를 해야죠. 예를 들면 포르노가 올라왔다. 그런 거 제재 안 해요. 요즘은 뭐 유튜브에 막 여성의 성기도 나오더라고요. 이거 제재해야죠. 그런 건 제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아마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제재한 내용이 뭐냐면 5.18 관련 언급하면 즉각 계정을 폭파시켰어요. 다양한 결례가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튜브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프리덤 뉴스 채널이 폭파됐죠. 그때 한 17만 명 정도 됐습니다. 구독자가.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김기수 변호사가 5.18에 대한 새로운 해석인가 뭐 그런 글을 방송했어요.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폭파됐어요. 또 5.18이 페이스북이 아주 기겁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방역 관련어, 코로비드 관련만 나오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을 방송했다 그래서 제재를 가하고 폭파합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해요. 유튜브에서 왜 그런데 간섭을 할까? 저는 유튜브가 부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나라 정부가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첫째, KBS, MBC, TBS 같은 공영방송을 폐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유튜브나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그런 빅테크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다음번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야 할 일은 지난번 대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총선 때 개입을 해온, 정치적으로 개입을 해온 네이버 다음을 청문대에 올려서 그 죄상을 솔직하게 고백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저는 언론의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사는 자신이 언론사가 생각하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MBC입니다. 이거는 자막 조작 사건입니다. 이상로가 아침에 브리핑을 해드립니다. 제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경험, 언론사에 오랫동안 있은 경험, 그리고 MBC라고 하는 그 고약한 집단에서 우파운동조합위원장을 오랫동안 한 그 경험에 비추어 보아 여러분께 드려야 할 말씀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후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탄압이라면 탄압이죠. 광고를 탄압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광고합니다. 상업 광고합니다. 잠도끼 숙면 매트에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어싱 패드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어싱 패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잠도끼 매트 위에 까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는 정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전기가 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이 정전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항공기를 정비한다든가 그 다음에 전자제품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어스봉 이렇게 손에 잡아서 몸에 있는 전기를 바깥으로 빼고 합니다. 수술실 당연합니다. 수술실의 외과 의사는 반드시 수술 전에 의사 몸에 있던 정전기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잠도끼 사장께서 저희 집에 와서 어싱 패드를 깔아주셨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잠도끼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끼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볼트입니다. 단위는 볼트. 그건 1볼트 정도의 전압을 가지고 있다가 저렇게 거의 제로 포인트, 거의 지구는 전압이 없습니다. 0볼트입니다. 지금 0.005볼트가 나왔다는 것이죠. 예, 잠도끼 숙면 매트에서 어싱패드 출시를 하면서 또 소비자 여러분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땅은 전압이 제로입니다. 어싱패드에 손을 대면
땅과 비슷한 전압 수치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잠도깨비가 어싱 패드 출신 기념으로 매트 세트를 구입하거나 렌탈을 이용하시는 고객분에게는 어싱 패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물론 이런 시각이긴 합니다만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에 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좀 봅니다. 댓글에 제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죠. 바이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분에게 제가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MBC의 계략에 빨리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사탄, 악마는 여러분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악마의 속삭임 빠지지 말기를. 악마는 이렇게 해요. 야, 넌 선하잖아. 넌 착하잖아. 너 같은 지식인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 그게 악마입니다. 여러분, 악마의 속삭임에, MBC라고 하는 악마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왜? 저는 MBC 출신이니까 너무나 MBC를 잘 알아요, 여러분. MBC에 속으면 여러분은 파멸하고 대한민국도 파멸됩니다. 절대로 악마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마는 그런다니까요. 당신은 참 인격이 고매해. 올바로.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지식인이 한 말씀 해주셔야 돼.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좀 해줘. 이것이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빨리 4.15 총선 부정수사를 하라. 4.15 총선이 부정했다고 수사하라. 근데 안 하고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시점의 문제이지 언제쯤 할 것 같으냐. 거의 지금 현재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갈 때쯤 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거죠.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타격을 주지 않고 4.15 부정선거를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전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있으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냥 안고 편하게 사시라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수술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국가에 있어서 암적 존재는 빨리 도려내야 하는 겁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 수사를 빨리 해야 하고, MBC, KBS, TBS와 같은 암적 존재는 빨리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예, 언젠가는 제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귀에 들어가겠지요. 그분도 귀가 있는 분이니까.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한민국 애국가 가사, 하나님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감사합니다.